좋아요, 구독!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이슈를 점검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 멘포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코너죠. 이 국내 증시의 대부, 염불리의 촉이 발동하는 시간, 염승환의 촉입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2월의 끝을 향해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봄의 문턱을 좀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 증시 얘기를 꺼내 보자면요. 이번 달 증시가 1월 증시 상승세에 비하면 다소 힘이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님께서는 2월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1월에 증시가 한 10% 가까이 좀 오르다가 네. 이제 2월 들어와서는 조금 이렇게 좀 박스권이라 그러죠. 그렇다고 크게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배경은 이제 1월에는 사실은 그때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월 달에 나오는 지표들이 좀 역설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미국 경기를 보면 요즘엔 노 랜딩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제 연착륙이 아니라 아예 착륙도 없다. 네. 이럴 정도로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물가는 쉽게 안 꺾일 것 같고 그러면 또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1월에 좀 기대했던 그 유동성 랠리가 2월에 이제 막혀버린 거죠. 이 변수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긴축 이슈가 다시 부활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 3월이면 이제 금리 인상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5월이나 6월도 한번 더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어서 좀 상승이 제한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환율도 같이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이 강도가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중소형주들은 또 활기를 좀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에 집중됐던 이 자금들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 테마주라 그러죠 보통. 그래서 뭐 오늘도 뭐 원격 진료 관련주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요 그쪽으로 이제 돈들이 몰리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좋았다. 그래서 2월은 좀 대형주가 부진하고 좀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조금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1월에 이 기대감이 좀 저하되면서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번 달 증시 상승세 좀 제한을 가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주는 좀 어떨지도 궁금한데 지난 시간에 이제 반도체 소비장주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때도 이제 챗 GPT 열풍에 따른 반도체 투자 확대 좀 짚어 주셨는데요. 이 먼저 반도체주 이 주가 반등을 위한 과정 속에 순항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어떠실까요? 사실 지금 반도체도 좀 노이즈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아니 지금 지표를 보면 너무 안 좋거든요. 오늘도 그 하이닉스 이제 확정 실적이 나왔지만 거의 적자가 이제 2조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안 좋고 또 재고는 계속 급증하죠. 이게 반도체 가격은 끝도 없이 빠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또 올라요 반대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게 좀 매치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주가는 항상 뭐 주가가 6개월 선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반도체 업황을 미리 선행하는 그 지표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뭐 글로벌 유동성이라든가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돌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부분들이 미리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반도체 주가에 녹아들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실 때는 지금 당장에 안 좋은 거 좋은 거 보고 투자하면 거의 필패할 가능성이 높고 항상 좀 이제 좀 뒤집어서 6개월 후에 어떻게 될까 이거를 좀 예측하셔서 투자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다 불을 지폈던 게 사실은 좀 챗 GPT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수혜가 기대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그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선 첨단 후공정 패키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후공정은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조립하는 거거든요. 조립해서 기판에 부착하는 걸 우리가 보통 후공정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 첨단 제조 방식 뭐 2.5D 뭐 3D라는 용어도 쓰는데 그런 쪽에 특화된 기업들이 특히 1월하고 이제 2월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은 뭐 단발성 이슈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공정 반도체 패키징 기업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주 이 업황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주가는 선방하고 있는 점 좀 짚어주셨는데 이 현재의 주가 좀 이슈를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 꼭 해주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요, 이 챗 GPT도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부 종목은 올해 들어서 200% 이상의 수익률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이 AI 챗봇 관련주들 이미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텐데 그리고 또 신규 접근을 좀 고려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각 또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메타버스처럼 정말 주가들이 화끈했는데 근데 지금은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진짜 메타버스처럼 되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메타버스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챗 GPT는 분명히 좀 이 세 가지 면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생산성,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업들의 비용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뭐 기업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을 바로 찾아주잖아요. 그런 생산성 면에서 좋고 또 편리합니다. 그냥 내가 질문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좋고 또 범용성도 있죠. 이 대중화되기 쉬운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서 저는 뭐 메타버스보다는 훨씬 더 좀 파급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한국에선 네이버나 카카오, 또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또 통신사들, 뭐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기업들이 이런 걸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가로 보면 국내 중소형 기업들이 주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관련이 없다는 건 아닌데 너무 이미 이런 기대감들을 선반영해가지고 주가 일부 기업은 뭐 400% 정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신규 접근은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늦었다. 네. 예, 그래서 그쪽보다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신다면 검증을 하셔야 돼요. 실제 돈 버는지. 돈을 못 벌고 이게 연관성이 없다고 판명이 나면요. 주가는 부러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빠지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결국 이걸 하려면 반도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챗 GPT 뭐 생산성, 편리성, 범용성까지 조금 아우르고 있는 이 인공지능 이 관련 업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 챗GPT를 좀 끌고 가고 있는 이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신규 접근을 조금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의를 좀 요하셨고 반대로 또 반도체주에 조금 관심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서 2월 증시 얘기 잠깐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 지난달 증시 흐름 좀 살짝 엿봤었죠. 근데 1월 증시 예상 밖의 랠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상저하고 전망에서 상고 하저론으로 그 전망이 좀 확산되고 있는데 네. 이 반대로 2월 증시는요. 이 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이 다가오는 3월 우리 증시에도 봄바람이 찾아올 수 있을지 염승한 이사님과 투자 전략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승한 이사가 선정한 월가 주식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기대감이 증폭되다가 이내 사그라져 버리는 일명 양치기 소년과도 같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부터 이 매파적 기조를 짙게 가져가려는 미 연준의 입장, 다시 타이트한 긴축에 돌입되는 건지 우려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게인 긴축이라는 이 키워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최근의 실적 쇼크를 딛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디스플레이 업종들까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승한 이사가 선정한 3월의 증시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게인 긴축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이 예상대로 금통위가 기존의 연 3.5%로 금리 동결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좀 열어뒀는데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또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장기간 동결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릴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는 게 우리 한국은 일단 좀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요.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가 좀 상당히 좀 심각하죠. 요즘에 부동산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게 경기에도 좀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은 총재 입장에서도 금리를 그냥 마냥 올리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금리 차가 많이 벌어졌는데도 동결을 했다는 건 결국 물가나 환율이 우리 예상 범위 밖으로만 튀지만 않는다면
결국 상당 기간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는 여전히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저는 뭐 한 번 정도 있다고 좀 보는 게 미국이 결국 하반기에 금리가 결국 이제 인상 기조가 끝나버리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끝나고 이제 하반기엔 동결로 갈 텐데 그럼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해소가 되고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올해 하반기 물가 목표치를 3.3%대로 좀 잡아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3%대까지 떨어지면 기준금리보다 밑으로 가게 됩니다. 이 물가가. 그러면은 한 번 더 그 금리를 낮춰줄 여지는 충분히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그러니까 물가 수준만 저는 좀 안정화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금리 인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원론적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금리 인하 아직은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네네. 미리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동결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기준금리 상당 기간 금리 동결을 조금 전망해 주시면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최근 연준 긴축의 시계 다시 좀 점검을 해보자면 다시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이 주요 인사들은 빅스텝 인상을 지지하는 이런 발언도 좀 쏟아내면서 매파적 입장을 조금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이 인플레가 연준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는 연준 행보를 두고 매가 아닌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다는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부각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그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센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또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금리 인하 기대감 되게 높았잖아요. 이걸 사실 좀 눌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 물가를 또 상방으로 자극시켜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연준이 어쨌든 작년에 9%까지 갔던 물가가 이제 6까지 떨어졌고 이걸 바짝 고삐를 좁혀가지고 3까지는 일단 떨어뜨려 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설프게 좀 뭐 희망을 주게 되면 물가가 또 안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멘트상으로도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좀 긴축 발언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 경기가 또 사실 우리 예상보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만 해도 우리 다 경기 침체 온다 다 이 얘기를 했는데 침체가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착륙도 안 할 정도로 지금 뭐 세다고 하니까 네네. 근데 이러면 이건 또 물가를 또 올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일단 기왕에 좀 물가가 좀 잡힌 상황에서 좀 더 고삐를 재보자. 그래서 긴축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고 디스인플레이션이 그러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이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직은 뭐 명백하게 나온 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다. 그래서 긴축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긴축 기조 현상, 이 연준 의원들 좀 매파적 발언 쏟아내는 게 어느 정도 또 시장에는 어떻게 좀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지난해 증시 이제 그야말로 금리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과연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어디까지 상승할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 기준금리 인상은 최종금리뿐만 아니라 장기 중립금리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준금리가 이제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립금리까지도 이제 결정이 되는데 원래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거는 보통 2%한 중반 정도 되거든요. 뭐 물가도 그렇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물가가 꺾여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꺾일 조짐이 물론 조금은 나왔지만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치는 아직 한참 좀 미달한 수치다 보니까 일단은 그 기준금리를 일단 5%까지 좀 높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효과가 점점 점진적으로 몇 달 후에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물가가 아직은 더 높아요. 기준금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작년과 올해 좀 바뀐 건 뭐죠? 작년에는 중립금리로 가기 위해서 결국 이 금리를 인상 폭을 0.75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요. 0.75씩 4번을 올렸는데 이제는 0.5 올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상 현실성은 별로 없고 0.25씩 뭐 한 번을 올릴지 2번 더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올리는 속도는 굉장히 이제 느려지는 거죠. 보폭이. 그래서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또 이렇게 정말 발작을 한다거나 작년엔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요. 올릴 때마다 급락을 하고 근데 올해는 그러진 않아요. 올해는 올려도 조금씩 올리니까 증시나 경제에 미친 영향은 작년보다 확실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빅스텝이 아닌 이 0.25%포인트씩 단계적 금리 인상을 좀 예상을 해주시면서 이 증시나 이 경제에는 좀 크게 좀 타격을 주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 긴축 우려에 환율까지 다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두 달 만에 1,3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1월 한국 시장에 러브콜을 좀 보냈던 외국인 수급에도 좀 변화가 좀 일고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로 약세장이 재현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펼쳐질까요? 이게 환율이 이제 이 달러 강세가 장기화된다면 또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지금의 달러 강세는 좀 일시적으로 많이들 좀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는 뭐든지 다 과격했죠. 그러니까 금리도 과격하게 올라갔고 물가도 오르고 거기다가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 경제는 안 좋았고 특히 중국이 정말 안 좋았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어떠냐면 물론 긴축은 좀 더 연장돼서 최근에 환율이 오른 건 맞는데 다른 조건들을 보시면 물가는 꺾였고요, 작년보다. 거기다가 유럽 좋아지고 있죠. 유럽의 독일 경기 선행 지수가 플러스 반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고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 시간 문제죠. 사실 중국 경기 좋아지는 거. 또 엔화도 이번에 구로다 총재 임기가 끝나거든요. 적어도 엔화 약세의 장기화는 끝난 거 아니냐. 그 엔화가 강세로 간다면 그럼 유로와 중국의 위안화, 엔화까지 강세로 전환이 되면 작년과는 다른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 상승은 작년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1,300원 넘었지만 이게 장기화되기는 좀 어렵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대해서 너무 크게 지금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환율 상승 장기화 가능성은 조금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우려감 좀 일일비는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리와 환율을 주시하면서요. 투자자들이 좀 어떤 업종을 좀 피난처로 삼아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근데도 이제 고금리가 당장 뭐 저금리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지금 정도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결국에 이제 금리 상승 수혜주죠. 우리 보통 뭐 보험회사, 그렇죠. 은행주 이런 쪽은 그러니까 이런 쪽의 대부분 또 특징들이 뭐냐면 현금 흐름이 좋아요. 돈도 잘 법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담아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전통적으로 또 요즘에 음식료 기업들도 싸고 돈 잘 벌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배당주도 계속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보면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우선주만 해도 한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선주 중에서도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이 있다면 한번 체크해서 한번 투자해보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상승 수혜주로 좀 계속 좀 꼽히고 있죠. 은행주와 손해보험업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 음식료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보시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조금 높은 현대차 우선주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지켜보시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키워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주는요, 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꼬리표를 좀 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쯤 딸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도 등락을 좀 거듭했는데요. 최근 중국 리오프닝주 마지막 수순을 좀 밟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과거 대비 수혜는 그냥 절반에 그칠 것이다라는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근데 정부는 또 오는 1일자로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를 좀 해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종합적으로 맞물리는데요. 향후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혜를 옛날만큼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자기네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의존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뭐 웬만한 물건들을 중국 자체 뭐 화장품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중국 걸 쓰거든요, 요즘에.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수혜 강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은 우리 한국한테는 굉장히 호재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도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중간재죠. 뭐 사람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사면 반도체가 수출이 더 잘 될 거고 또 가전제품,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이 좋아지면요. 집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구 제품이 많이 팔리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석유화, 철강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니까 한국의 경기 민감주한테도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호재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올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발 지금 PCR 이제 3월 1일부터 이제 중단이 되거든요. 이제 중국에서 올 때
한국에 들어올 때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나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소비가요, 그러니까 외국인 소비죠. 그게 서비스 수출로 잡혀요. 아,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에도 어쨌든 플러스 알파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본격적인 이런 리오프닝은 어쨌든 강도 자체는 좀 예전만 못한다 하더라도 네. 분명한 올해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국 내 의존도가 좀 높아진 중국에 대한 우려감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 문이 좀 열린다면 중국인 입국자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수혜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요. 중국 내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월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다소 미미했었는데 이 주요 지표들 부진했지만 2월은 좀 리오프닝 효과 좀 보다 가셔야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양회도 좀 앞두고 있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리오프닝 효과 이제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좀 시기의 문제다. 결국엔 이제 아직은 예상보다는 좀 미미해요. 아직까지는 중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이게 한번 좀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이 결국 두 가지거든요. 부동산이 좋아야 돼요. 그게 크고 아직 부동산 안 좋아요. 중국은 아직은 안 좋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뭘 하냐면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뭐 전매 제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푼다고 당장 뭐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시차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국 부동산은 중국 가계 소비의 38%를 차지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엔 2분기인지 3분기인지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중국 소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의 고용도 중요합니다. 중국의 가계저축이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리오프닝도 못하고 막 제로 코로나니까 돈을 좀 아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저희 당사에서 분석한 바로는 중국 사람들의 이제 고용이 좀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앞으로의 미래 내 고용이 불안하면 어쨌든 돈을 안 쓰고 일단 저축을 하려는 습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가계저축 잔액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근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이 고용을 늘리라는 주문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3월부터 채용 시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좀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소비 부양이 또 기대되는 게 중국 지하철 건설이 거의 다 끝났대요. 그러면 이제 15분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1시간이었거든요. 15분 내에서 지하철 타고 소비하러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좀 맞물리기 때문에 결국 저는 시간의 문제다. 좀 회복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 희망의 빛 이 키워드인데 최근 디스플레이 업종이 실적 쇼크를 딛고 이제 주가 호조세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배경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이제 안 좋으면 사람도 그렇지만 기업도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뭐죠? 감산을 해요.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더 안 좋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BOE 같은 기업들이 감산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이 공급이 줄면서 업황이 좀 반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 기존에는 이제 OLED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한정돼 있었는데 최근에 뭐 애플 아이패드 뭐 아니면 AR 기기 이런 데 탑재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처가 좀 부상한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공급 감소, 새로운 수요처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분위기가 좀 개선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디스플레이 좀 개선된 모습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뭐 아이패드나 맥북 이런 곳에 또 올 LED 패널 적용 소식까지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차량용 디스플레이 최근 한 증권사가 특히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높은 성장세를 지닌다라는 이런 분석 내놨는데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구조적인 성장기에 직면한 상황일까요? 구조적으로 이제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거든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제 레벨 3라 그래서 사람이 앉아는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요. 어쨌든 자율주행으로 그냥 가는 기능이거든요. 현대차도 내놓을 거고 이제 벤츠도 그쪽에 이제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결국 앞에 계기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운전석이 아니라 저 조수석까지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디스플레이 이 차량용 시장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LG 디스플레이나 또 그걸 받아서 만드는 뭐 LG전자 이런 기업들의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은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화될 디스플레이 시장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앞서 이제 선정해주신 키워드의 염승환 이사님이 초기 본격 가동될 시간인데요. 오늘 3월 좀 계좌를 웃게 할 업종 무엇일지 공략 업종과 투자 전략 한번 전해주시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에 몇 개 좀 힌트가 있는데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3월도 뭐 증시가 뭐 엄청 오른다 이거보다도 종목 장세로 보고 있는데 결국 보험업종 오늘도 보험업종 괜찮은데 배당도 많이 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는 결국엔 석유화학 업종 괜찮지 않을까. 중국이 이제 부동산 부양하면 거기 들어가는 가전이나 가구 쪽에 중간재로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요즘에 오늘 태광이란 기업이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조선 기자재가 작년에 좋았다가 하반기부터 좀 시들시들했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또 오늘 증명을 했으니까 뭐 피팅이라든가 조선 기자재 업체들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한국에 거의 못 왔잖아요. 지난 몇 년간 유커들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디 가겠습니까? 면세점, 백화점 가서 돈을 좀 쓰겠죠. 근데 주가도 되게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백화점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고 호텔까지 연결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